맡게 된 건국대학교 노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제가 그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주어진 시간이 우리 세션의 1시간 반인데요. 다른 세션은 이제 발표자가 3개인데 우리 세션은 발표자가 4분이어가지고 약간 좀 진행을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대략 나눠봤더니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으로 발표자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토론은 저하고 우리 그 영산대학교 김형근 교수님 둘이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각자 3분씩 6분에 걸쳐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면은 대략 한 우리가 한 80, 한 5분, 6분 정도에 맞춰갖고서는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시간을 엄수하는 것도 학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지난다 이러면은 이제 제가 좀 시그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손을 흔들면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이제 서둘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발제는 그 미국 통계청 팬데믹 가구 펄스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실업보험과 임대료 연체의 관계 분석이라는 주제로 박정호 중앙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BK21 연구 전담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금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호입니다. 지금 중앙대학교 BK 연구교수로 근무 중이고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 2019년 12월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지난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미국 통계청에서 미국 전체에 대해 팬데믹 어떤 일반 서민의 생활고, 여러 가지 생활고를 측정하는 가구 펄스 조사를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업보험 제도와 임대료 연체의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 세션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주로 제가 데이터 위주로 말씀을 발표드리고 최대한 짧게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을 슬라이드 한 장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실업보험의 트렌드도 잠시 한 장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미국 통계청에서 지금 미국에서 소위 핫한 이 팬데믹 가구 펄스 조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 분석 결과 팬데믹 임대료 연체와 그 실업보험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전책적 함의를 아주 짧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미국의 트렌드는 이 하나의 그래프로 이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한국도 사실 매우 유사해서 1차, 2차, 3차 웨이브 많이 익숙한 어떤 그런 트렌드라 생각됩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트렌드가 1차, 2차, 3차가 있었던 것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그 상황을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K 방역을 아주 강력하게 효율적으로 시행을 해서 초창기 그 코로나 전파를 상당히 제압을 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3일 당시 금요일이었는데 그 금요일에 국가위기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K 방역이 한창이었던 그때 이제 영위를 하고 있었고 따라서 1차 웨이브가 이제 불어닥쳤고 그 이후에도 2차와 3차까지 일단 미국에서는 그 초반 제압이 한국에 비해서는 약했습니다. 그와 달리 최근에 일단 백신이 등장하면서 미국에서는 올해 1월 28일에 백신의 총 접종자 수가 전체 코로나 확진자 수를 능가하는 어떤 그런 백신의 다량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을 비롯해서 꼭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초반과 지금 현재에는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팬데믹 트렌드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그 팬데믹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가위기 선포 3월 13일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빠르 가파르게 무려 4%에서 14%까지 10%포인트에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실업률이 급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특히 단기간에 실업률이 급상승한 것은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인 이후로는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지난 어떤 경기 침체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어떤 실업이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라는 UI라는 이 프로그램이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동한 이 서민 실업 정책이 아주 강력하게 유연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단순히 매달 서민들의 어떤 그런 월급 봉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전세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월세라고 생각했을 때 월세자들에게 있어서는 월세 납부에 있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이용한 데이터는 미국 통계청에서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한 달 반 정도 이후에 미국 통계청과 무려 11개의 미국 연방정부의 다양한 부처들이 빠른 속도로 협업을 해가지고 도입한 격주마다 발표되는 근실시간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저희의 학회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도 이 데이터는 수집이 되고 있고요. 미국 전국에서 이 데이터가 오늘 수집된 것은 대략 한 달 후 정도면 저희 연구자들이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실시간 데이터고 그다음 격주마다 지금 미국의 어떤 팬데믹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장점은 위쪽에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반 서민의 고통들, 가령 실업난, 주거난, 제가 오늘 보려는 주거난, 그다음에 교통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 그다음 식량난, 어떤 그런 동네 슈퍼마켓이 닫으면서 어떤 식량 구입 어려움, 교육난,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생들, 그리고 소비난이라든지 육체적, 정신적 건강 이렇게 어떤 일반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고통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색칠한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 대응해서 도입된 어떤 팬데믹 대응 긴급 정책의 어떤 효과, 가령 코로나19 백신의 어떤 효과라든지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제가 오늘 집중하려는 이 고용안정지원금, 실업보험, 이러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효과도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한국에서도 미국 쪽 또는 한국과 비교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이터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은 여러 다양한 형태로 마이크로 데이터 미시 자료까지 가능하고 무료로 가능하며 공간적으로 미국 전체를 커버하고 시간적으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반 누적됐습니다. 그리고 근실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황을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자로서의 장점이 있고요.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고뿐 아니라 정책적 효과도 같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패널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크로스 섹셔널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다 합체시키면은 풀드 크로스 섹셔널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연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패널을 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 단위에서 예를 들면 뭐 연령대별, 인종별 그룹을 나눠가지고 주 단위를 애그리게이트된 집계된 형태로는 패널을 구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도 아직은 저의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 중 하나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이제 미국 전체를 커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공간적으로 자세히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카운티라든지 저희가 소위 생각하는 동네 이런 네이버후드 단위 분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시점이 초반 팬데믹에 대한 레코드는 아직 없고 또한 어떤 군데군데 빈 여백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데이터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제가 아직 다 조사하진 않았지만 주요 OECD 주요국 가운데 이러한 팬데믹 실시간을 계속 기록해오고 있는 국가가 아직 저는 그 데이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니크한 어떤 데이터로서 한국에도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함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저의 연구의 목적은 미국 서민의 어떤 임대료 연체 대란이 발생을 했고 기존에 있었던 실업보험 프로그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런 임대료 연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특히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서 직접적으로 임차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택시장 부동산 정책에 비해서 이
그 고용 실업보험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대해서 특히 저는 3차 웨이브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만 집중을 해보았고요. 샘플 수는 13만 개 정도고요. 패널이 아닌 풀드 크로스 섹션입니다. 모형은 다층 모형을 이용했고 선형 확률 모형 또는 이항로지 프로빗 모형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다층 모형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오차 같은 경우에는 헤테로스케더시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 단위의 클러스터된 표준 오차를 사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단위의 지역 변수를 넣었을 때 몇몇 유의하게 상당히 유의하게 나왔다는 점에 좀 더 연구를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종속 변수는 개인 단위의 임대료 연체 관련돼서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지난 네. 전인지 두 번째는 다음 달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정신건강 두 가지 종속 변수입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는 이제 다치 모형이기 때문에 1단계는 개인 단위의 변수고 그 응답자 개인의 단위의 변수고 두 번째 단계는 주 단위의 변수입니다. 1단계에서는 인구적인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그다음에 실업보험,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실업보험의 변수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의 상황의 어떤 다른 형태의 생활고들 그리고 마지막은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물리적 특성도 조금 고려했습니다. 특히 실업보험 변수의 경우는 네 가지 그 카테고리컬 변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이미 실업 또는 감봉이 없는 다시 말해 문제는 참조 중입니다. 죄송한데요. 유승동 교수님, 그 소리가 들리는데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시작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참조 뒷단에 대해서 2번, 3번, 4번은 일단 완전한 실업 또는 감봉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악한 그룹들입니다. 2번, 3번, 4번이 더 열악한데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감봉이 됐지만 지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높았거나 아니면은 그 업종 자체가 실업보험을 받을 수 없는 업종 그룹입니다. 사실 그래서 2번 그룹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가장 어려운 그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 감봉이나 또 실업이 있었더라도 특히 3번과 4번이 이제 힘든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번은 실업 감봉이 있었는데 실업 급여를 신청했지만 워낙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번은 그 대기선을 넘어서서 실업 급여를 지금 현재 매달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그룹입니다. 따라서 3번과 4번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제 연구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위에 빨간색은 일단 다음 달 임대료에 대한 걱정입니다. 작년 8월에 이미 대략 한 4명 중에 1명, 미국 전체 임차인 4명 중에 1명은 임대료를 다음 달 임대료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크게 차이가 없다가 미국에서 연말에 이제 그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웨이브 3가 불어닥치면서 걱정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작년 말에는 결국 3명 중에 1명은 임대료 연체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상황 밑에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임대료 연체의 확률인데 여전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등락을 계속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격주간 2주마다 데이터가 조사됐기 때문에 월 초냐 월 말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등락이 있습니다. 월 초는 좀 높고 월 말이면 낮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월세를 보통 월 말에 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도 데이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그 50개의 주를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에 펼쳐놨습니다. 서부, 중서부, 남부, 북동부 왼쪽에 태평양부터 오른쪽에 대서양까지 어떤 그런 배치인데요.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전국 평균 가장 왼쪽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특히 남부 쪽 텍사스나 플로리다 이쪽에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움, 임대료에 대한 어려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남부가 원래 그 서부뿐 아니라 남부에서도 그 월세가 높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고 다음으로는 남부에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사회 경제적 여건의 어떤 기존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남부 임차인들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해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제 다층 모형 분석 결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일단은 유색인종,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색인종, 그리고 중년, 고년에 대해서는 중년, 그리고 대가족, 그리고 고졸자들, 저소득층,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임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원룸을 임차한 사람들이 임대료 연체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2단계의 변수, 즉 그 주단위의 변수가 좀 더 핵심인데요.
우선 지난달 임대료 연체를 경험할 확률이 팬데믹 이전에 이미 주거비 부담이 과도했던 주, 가령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이렇게 그런 이미 많은 월세 부담을 쥐고 있던 주에 거주할 경우 임대료 연체 부담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과밀 거주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임대료 연출 위험성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 그 오버크라우딩 과밀 거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과도한 그 월세를 여러 사람들이 과밀 거주를 하면서 그 해소하는 일종의 그 정책은 아니고 그 어떤 개개인의 대응적 어떤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행태가 여기서도 좀 잡힌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 야외 활동량이 증가하거나 또는 실업률이 많을 경우에 더 임대료 연체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달에 대한 걱정도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연체에서는 유의하자였던 팬데믹 그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많은 주에서 다음 달 연체를 걱정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그 1단계 그 실업보험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보험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임대료 연체의 경우에는 실업 감봉이 없는 문제없는 참조 집단에 비해서 임대료 연체의 확률이 3.5배나 증가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업보험을 받는 경우 2.5배로 그래도 다소 줄어드는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 달 임대료 연체 걱정 같은 경우 정신적 건강의 문제에서도 4.5배나 심각할 뻔했으나 실업보험을 받으면 3.5배로 그 걱정의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업보험의 어떤 효과는 주간에 일정하지 않고 주거비 부담이 많거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은 곳 또는 야외 활동이 적고 실업률이 많은 곳 이렇게 어떤 팬데믹 이전 이후의 특성이 그 실업보험의 효과와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그 인터랙션 변수가 유의미한 어떤 관계를 보였는데 이것은 지난달 임대료 연체 자체에는 효과가 없었고 다음 달에 대한 걱정, 어떤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지역의 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팬데믹 관련된 연구의 일단 정책적 함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여러 가지 팬데믹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 외에도 주정부, 지역정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정부에서 실업보험을 얼마나 유연하게 신속하게 공급했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난 1년간 누적된 어떤 그런 연대료 대란의 크기가 다릅니다. 다음으로는 팬데믹 이전의 상황도 팬데믹 현재의 상황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함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참고문헌이 있었고 오늘 저희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시간 맞춰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뭐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먼저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선 김영근 교수님 그 코멘트를 듣고 저도 그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김영근 교수입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그 미국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이런 이제 주거 임대료 이제 연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자료가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조사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뭐 백신을 맞는다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이제 자료를 참고를 해서 뭐 정책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좀 논문을 읽고 나서 생각을 든 게 똑같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 임대료 연체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 말고도 이제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이런 조치들도 취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주거와 관련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주거와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덜 부각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전세나 월세에 대한 어떤 점유 형태에 대한 차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미국에서 이게 항상 우리나라보다 좀 상대적으로 더 큰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됐는지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임대료 연체가 사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소상공인들 이제 월세 체납하는 거나 이런 부분 이제 소득 감소, 매출 감소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사실 주거 부문에서도 이제 임대료 연체가 이제 상당히 크게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주거 같은 경우에는 2회 연체 이상을 하면 이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진짜 임대료가 연체가 되는 가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보면 이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결과들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여기 주요 이제 사용된 이제 변수가 이제 임대료를 저번 달에 냈냐 안 냈냐 이제 연체했냐 안 했냐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 달에 임대료를 낼 자신이 있냐 없냐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은 저번 달에 임대료를 낸 거 안 낸 거는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이제 연체는 확실하게 연체가 된 거고 다음 달에 하는 거는 자신감이 없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여기 분석 결과에서도 보면 그 저번 달에 그 냈냐 안 했냐보다 이제 다음 달에 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신감이 있냐 없냐 아니면은 이제 이런 그 보험을 이제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도 그 효과도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재미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도 이제 써 있지만 이게 주거 급여라든지 이제 이런 임대료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요번 달 준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연속돼서 이제 나타나는 이런 이제 지출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주거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이제 지속적인 지원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뭐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료를 동결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정책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일반 가구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한번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실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게 자료가 그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그 이제 각각의 이제 개별 변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그 오버크라우디드라고 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과밀주택 뭐 이런 개념이 될 텐데 이게 뭐 어떤 뭐 면적 기준인 건지 뭐 사람 기준인 건지 뭐 이런 거는 좀 사실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업률 상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랑 조금 비교를 해주시면 조금 좀 상황을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미국 실업자 수가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20만 명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감소를 해서 실업률이 감소를 해서 했지만 여전히 이전보다는 한 2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후를 조금 비교하면 좀 아무래도 이게 한국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그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서 보면 아까 지역별로 이제 뭐 경제 환경이나 아니면 임대료 수준 아까 뭐 남부에서 높게 나타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타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소득, 가구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수준과 관련해서 PIR 변수 같은 것들은 이제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아마 지역적인 특성, 예를 들어 뭐 코로나 발병률이 좀 다르다거나 지역별로 뭐 상황이 다른 이러한 특성들이 좀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이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택과 관련된 통계 조사를 하는 것들이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재미있게 본 연구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찝어주셨는데 저도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혹시 이 이 페이퍼를 읽으면서 우리가 뭐 다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데
정말 그 데이터를 가끔 분석을 해보거나 데이터를 볼 때, 이게 정말 어떤 나라가 뭔가를 국가 단위에서 그리고 어떤 공적 영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에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격주 단위로 이런 종류의 설문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그걸 시행을 하고 전국 단위로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정말 무료로 어떠한 제약 없이 이렇게 공개를 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정말 이러한 어떤 자료 제공을 통해서 분석이 어떠한 그런 선순환의 그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종류의 데이터 설문이나 분석이 좀 많이 필요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따끈따끈한 지금 하는 연구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그 선행 연구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인트로덕션 파트에 그냥 묶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좀 죄송하지만은 이거 목표로 하시는 투고하려고 하는 저널이 어디 있으신가요, 따로? 이게 지금 현재 이거는 그래서 리뷰 중인데 어느 저널이요? 하우징 팔러시 디베이트에서 하우징 파라스티가. 근데 더 디벨롭 시켜서 한국에 지금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제가 편집위원장으로서 부동산 분석학회도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예. 우선 그 선행연구 파트가 따로 없는데 제 생각에는 워낙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이 특수해가지고 뭐 딱 맞는 선행연구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그 서프라임 모기지 그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이제 이러한 어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 뭐 이런 연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리터처 뭐 논문의 이제 형식을 갖추는 데 있어서 리터처 파트가 보통 2장에 많이 들어오는데 뭐 그런 섹션을 따로 빼시는 거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팬데믹은 꼭 아니더라도 그러한 어떤 금융위기 같은 상황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업급여를 받는 측면에서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발표를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두 번째 이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층이 오히려 이제 고소득층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에 대한 어떤 고려 대상보다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카테고리에 분류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글을 쓰실 때 이 네 개 카테고리에 대한 약간의 정보가 더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뭐 그 그룹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 수준이라든가 뭐 약간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지 이 카테고리별로 어떤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집중을 해서 봐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이게 이제 그 실업 그 급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잖아요. 이게 실업 보험인데 이게 이제 그 트럼프 그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재난지원금이 미국에서 계속 지원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미국도 어떤 뭐 시점에 확 그거를 나눠주지 막 정기적으로 그걸 쪼개서 매달 주고 이러지는 않지 않았나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예. 시점에 집중적으로 줬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그 재난지원금이 그 지급이 됐던 시점과 관련해서 약간의 좀 이게 패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관련된 거는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통제를 하는 어떤 그런 뭐 더미 처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더 깊게 들어간다면은 그런 내용도 좀 한번 추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아주 지금 현재 뭐 좋은 저널에서 리뷰 중인 페이퍼 가지고 뭐 저기 완성도 있게 잘 쓰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도 디벨롭이 하실 게 있으시면은 한국 쪽에 있는 저널에 투고를 하시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관심도 갖고 좀 배울 만한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연결해서 두 번째 발제는 에어비앤비가 아파트 월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홍성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분께서 발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5분 시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홍성준입니다.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에어비앤비가 아파트 월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는 강남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참고로 서울에서 에어비앤비가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강남구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연구 순서는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포함한 서론을 시작으로 선행 연구 검토,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 연구 모형, 실측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결론 및 한계점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연구 배경,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2013년에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약 한 17조 정도 되었고 2035년도에는 378조 정도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또 국내 에어비앤비 방문객 수가 약 290만 명에 달했고 2017년 190만 명과 비교하여 약 한 56% 성장한 수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에어비앤비도 여행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에어비앤비가 독채 형태의 숙소가 대부분인 점을 활용해서 방역에 안전한 장소를 좀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지와 지역사회 관광여행 마케팅을 강화해서 지금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6개월 전이죠. 2020년 12월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IPO를 하였는데 메리어트 호텔 체인 그리고 힐튼 호텔 체인 이걸 넘어선 기업 가치가 127조 원에 지금 랭크되었습니다.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파리, 베를린에서 세계 각지에서 에어비앤비의 증가가 주택 가격과 임대료를 상승시켜서 기존 임차인의 거리로 내몰린다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이렇게 종종 봤습니다. 제 생각에 집주인이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좋다면 집을 보유하려 할 것이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집값이 상승 그리고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주택, 아파트 월세에 이게 통할까 하는 의문에서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고인데요. 2010년 서울의 세 곳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지금 한 6만 건 정도, 6만 300건 정도 에어비앤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행연구 검토인데요.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와 어메니티 부분을 봤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에서는 5개의 해외 연구를 봤는데 첫 번째 호튼의 연구. 에어비앤비 리스팅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 임대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이제 결론을 맺었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에어비앤비의 증가가 지역 활성화로 이어져서 주택 임대료 또는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입니다. 어메니티 부분의 선행 연구도 봤는데요. 어메니티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이창무 연구 2005년, 2006년 수정 반복 매매 모형을 이용해서 어메니티, 즉 그린벨트나 한강, 근린공원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이 종목은
그 해변가의 접근성을 통해서 주택 가격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흥미로운 논문인데, 그 브루크너란 이 연구가가 그 중심가의 위치 여부, 그 어메니티,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파리와 디트로이트의 주거 이동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메니티가 낮아진다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중심 지역, 그 CBD로부터 고소득층이 떠나게 되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 분석 자료입니다. 그 에어비앤비는 2013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의 에어비앤비 등록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에어비앤비 등록 자료에는 뭐 에어비앤비 객실 타입, 최초 등록 일자, 데이터 추출 일자, 도시, 시도, 위경도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데이터 중에 마지막 추출 일자를 고려해서 폐업 여부를 판단하였고, 최초 등록 이후에 마지막 추출 이전까지 에어비앤비 중에 위도와 경도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에어비앤비의 리스팅 수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와 그 거리별 에어비앤비 수를 아파트의 위경도랑 에어비앤비 위경도를 활용해서 이 거리별로 산출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파트 특성 자료인데요. 아파트 특성 자료는 일단 종속 변수부터 보시면 전세와 보증부 월세, 그리고 월세는 이제 강남구 전월세 전환을 이용해서 전체 다 순수 월세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랑 전용면적, 뭐 층수, 건축 경관 연도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해서 이제 뽑아왔고, 역세권과 학교는 서울 데이터광장에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위경도 자료가 필요했는데 지오코더 XR이란 프로그램을 썼고 추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거리 산출은 엑셀에 레디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미터 단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모형입니다. 그 분석 모형으로는 그 주택가격 특성 모형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헤도닉 가격 모형을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구하였습니다. 이제 종속 변수는 그 아파트 연도별 평균 실거래가의 자연 로그, 즉 순수월세 자연 로그를 붙였고요. 독립 변수나 통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모형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기초 통계량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뭐 20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에어비앤비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4분의 3 정도는 하나로 결제를 하고 있었고, 에어비앤비의 그 아파트 이용 유형은 아파트가 60%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속 변수로 저희 순수월세를 썼는데, 강남구에는 이제 최소값이 26만 6천 원에서 최대값이 945만 원까지 포진해 있었고, 전용 면적은 12제곱미터에서 한 244제곱미터까지 있었습니다. 최고 큰 평수는 공급 면적으로 하면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관연도는 최근 지어진 것부터 최대 43년까지 있었고, 평균 층수는 7층, 그리고 학교, 초중고, 학교의 평균 거리는 3km 정도, 한강 공원까지의 거리는 최소한 240m에서 최대 10.5km까지 분포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그 피어슨 상관 분석인데요. 그 해당 모형에서 그 사용한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좀 확인하고자 이걸 돌려봤습니다. 분석 결과는 모든 모형에서 그 로그 에어비앤비 리슨 개수와 로그 아파트 월세 가격 간 유의 수준에서 모두 그 음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밖에 통제 변수로는 전용 면적이 넓을수록 해당 층수가 높은 아파트
이스트일수록 지하철 500m 더미에 해당되면 양의 상관관계를 보았습니다. 또 건축 경관 연도가 오래될수록 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연구들과 이건 이제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어슨 상가분석은 다음 두 변수의 연관성 정도만 보여줄 뿐 인과관계를 추정하지 못해서 이번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변수 간 인과관계 방향과 정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일정 거리 내 1500m 이내의 그 에어비앤비 개수가 아파트 연도별 평균 실거래가, 월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 모형에서 유의한 수준 1% 내에서 음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수치가 상관계수 수치가 에어비앤비와 가까울수록 500m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 개수가 크게 나왔고 이는 좀 요거는 이제 그 호튼이 제시한 에어비앤비가 인근 이웃에 대한 허용을 감소시킨다는 사례를 실증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았습니다. 티밸류 회귀 개수도 요 결과가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고 그 밖에 통제 변수도 아까 그 피어슨 상관분석이랑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분석 결과 3인데요. 그 전년도의 에어비앤비 그 증가량, 즉 밀도가 높아지면 차년도, 다음 연도 에어비앤비, 아파트 순수 월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형 1, 그 1500m 이내는 통계적으로 그 음의 값은 가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모형들 500m, 750m, 1000m 이내는 유의 수준 1% 이내에서 음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제 전년도 에어비앤비의 증가가 차년도 아파트 월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에어비앤비 밀도가 근접할수록 더 가격 하락 요인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고 아까 그 좀 재밌다는 브루크너의 논문과 같이 이 좋은 어메니티를 원하게 되고 이는 주택 가격이 이어질 수 있다. 즉 이제 어메니티가 하락하면 주택 가격, 임대료 이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주와 부산 제 논문에 제주와 부산 사례를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지금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에어비앤비 관광객들이 그 주변 이웃에 그 인근 주택가에 음주 가무나 고성방가, 소음, 쓰레기, 주차, 치안 문제, 그 이웃 주민들한테 그 안 좋은 어메니티를 이제 끼쳐갖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제 이런 기사가 많이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제 해외에서는 대다수 논문들이 그 관광객 유입을 해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주택 임대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와는 좀 다른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는 나왔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 에어비앤비는 그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연구에 비해서 우리 국내에는 아직 그 임대료와 에어비앤비 간 연관성을 연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거에 맞춰갖고 한번 연구를 해봤고요. 그리고 국내 아파트 월세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본 연구가 그 강남구에만 한정해갖고 샘플링 하였고 향후에 이건 서울 전적으로 확대하여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점은 그 에어비앤비가 부정적인 어메니티 관점에서 한번 존재할 수 있음을 한번 이 연구를 통해서 봤었고 이 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에어비에 대한 연구가 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김영근 교수님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요즘은 사실 뭐 지금 코로나 앞에 주제에서도 코로나 얘기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에어비앤비나 이런 이제 공유 이제 숙박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던 상황인데 이제 다시 이제 뭐 백신도 맞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시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이제 이런 에어비앤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에어비앤비 자체에 대한 어떤 임대료나 수익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에어비앤비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이제 주변 주택의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게 조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궁금한 부분이 일단 저희 자료에서 그 에어비앤비 리스팅 수라고 이제 한 부분들이 그 에어비앤비 사이트 들어가면 제가 뭐 강남구 압구정동 이렇게 치면 거기에 있는 아파트 그 숙박 개수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리스팅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게. 그래서 리스팅이 많다고 해서 모두 다 이게 임대로 나가거나 숙박이 이루어지는 거는 또 좀 아닌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이제 필터가 가능한지 그냥 이제 궁금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연도별 이제 평균 실거래가를 이제 자연 로그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뭐 평당 임대료인지 이제 뭐 총액 뭐 순수 월세로 한 거를 이제 뭐 연세로 환산한 건지 아니면 총액 개념인지 아니면 단위 면적당 임대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 아,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거래 자료를 쓰셨다고 하면 이게 개별 주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지별 평균인지 아니면은 그 단지의 해당 평형에 대한 평균인지 이런 자료를 이제 만드실 때에 대한 이제 정의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변수의 정의나 이런 쪽에 보면 이제 단위도 좀 안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00원인지 이게 로그 이게 평균값을 보면 이게 로그 변환한 거라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평당가인지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계산이 좀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거 조금 이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에어비앤비 그 리스팅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제 변수로서 이제 아파트의 이제 임대료를 이제 통제하는 변수인데 이제 경과연수하고 이제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또 제곱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만약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나중에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마찬가지로 단위에서 그 제곱 변수에서 이게 계수값이 0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단위를 좀 변환해서 해주시면 조금 더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이제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사실은 이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아니면은 저희 뭐 레지던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뭐 실무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으면 내국인이 숙박이 안 되죠. 에어비앤비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피스텔에 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초통계량에서 보면 이게 개수가 아파트 개수가 아니라 그냥 전체 주택 개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한 170만 개 정도 되는데 분석 자료도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한 100만 개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마 나눠서 분석하시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고 시간이 많이 돼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좀 생각이 든 게 에어비앤비가 많아지면은 좀 이게 그 지역이 슬럼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연구에서는 에어비앤비 개수가 많아지면 어메니티가 떨어져가지고 임대료가 주변의 임대료가 하락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임대료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추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 결국 에어비앤비에 운영하는 개수 랑 주변의 임대료가 서로 양방향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 지역의 에어비앤비는 점점 이제 높아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필요한 연구라 생각하고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요즘 몇 년 전부터 이제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도 꼭 다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뭐 학회제나 이런 데 이제 투고까지 생각을 만약 하시면은 이제 논문의 형식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실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구성이 어 3장도 분석 자료고 4장도 이 분석 자료 아마 오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4장을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3장을 일반적으로 이제 2장은 선행 연구하고 3장을 이제 분석 자료, 그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자료하고 방법론을 같이 묶는데 이제 3장하고 4장을 그걸 분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장 구분 없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해서 5장 체제로 가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연구에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오픈 퀘스천으로 가요. 선행 연구로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임차 공급 축소로 인해서 임대료가 상승 쪽으로 결론이 난 선행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메니티의 하락 측면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제 생각엔 좀 선행 연구를 단순하게 그냥 뭐 주택 이런 식으로 해외 연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주택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는 좀 외국의 주택 분류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여기서 샘플로 삼으신 아파트의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의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샘플의 분류로 들어가는 것까지 만약에 비슷하게 우리가 놓고 보려면은 제 생각에는 주거 주택의 범위를 적어도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오피스텔 정도까지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뭐 원룸이나 다세대까지 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오피스텔 정도까지는 좀 커버가 돼야지 해외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주택의 범위에 비슷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특히 강남 쪽의 아파트는 가격 자체도 워낙에 비싸고 그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교육이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한국 안에서도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작할 때부터 샘플링 자체가 그냥 음의 영향을 강하게 가질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아파트에서 조금 더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로 좀 확장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을 뭐 연구의 한계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이 강남구처럼 고가, 집가가 굉장히 비싸고 주거지 위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지역 말고 약간 좀 예를 들어 뭐 홍대처럼 홍대 근처나 뭐 아니면은 뭐 종로구나 약간 이런 데처럼 좀 관광객들 그리고 이제 정주 인구보다는 이렇게 유동 인구들이나 젊은 연령층들이 좀 많이 살 수 있는 아무래도 뭐 에어비앤비 가는 사람들이 좀 젊은 층이 더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지역적 샘플링을 좀 다르게 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임대료가 떨어졌지만 임대료를 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를 선택하는 임대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샘플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가 모든 걸 커버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미 하신 연구인데 제 생각에는 혹시 확장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면은 제 생각엔 아파트를 조금 확장하는 거 그리고 강남구 말고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좀 젊은 사람 그리고 유동인구가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샘플링을 하시는 거를 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어메니티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신 어메니티의 정의가 그냥 전반적인 어떤 주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이런 거를 개괄적으로 포함하는 이런 거를 다 어메니티라고 지금 설정을 하신 거죠? 네, 언급을 맞습니다. 하신 게. 쾌적성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메니티라는 단어가 선행 연구 중에 조금 좁혀서 얘기하는 데는 예를 들어 뭐 놀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약간 이런 부대 시설 같은 거를 조금 더 좁혀서 어메니티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에 대한 쾌적성이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에서 좀 정의를 조금 명확하게 그런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아직 뭐 지금 발전 중인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중간에 저기 뭐야 그 단위가 생략이 돼서 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어비앤비의 개수를 자연 로그를 취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분산성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산성에 대한 그 당위성을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하시려면은 제 생각에는 뭐 분포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이분산성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분산성이 나타났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어야지. 왜냐면은 이러한 로그를 취하는 것들이 이제 훨씬 더 큰 단위라든가 아니면은 이 선형 관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 개수 같은 거는 솔직히 이분산성이 저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뭐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논문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가장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되는 주요 변수인데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자연 로그 취해버려서 이게 왜 이게 필요하지라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보면서 일단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발전시키면은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자료 분석법에 의한 신혼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와 출산 관계라는 연구를 자, 심영섭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분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예, 보이시고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패널 자료를 이용한 신혼가구의 자가 점유 여부와 출산 관계 연구를 발표하게 된 건국대학교 박사과정 신형섭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신혼부부들이 집들과 아기들을 아득히 저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근래 들어 결혼에 어렵게 이른다 해도 치솟은 주택가격 및 수억 원 소요되는 양육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자가 소유 및 출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 점유와 출산 간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화면 공유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 네.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2020년 기준 통계를 보면 혼인 건수는 2011년 이후 10년 가까이 감소해서 21만 3천 건, 출생아 수도 최근에 급격히 줄어 30만 명이 붕괴되는 2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두 수치 모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7년까지는 1명을 유지했었지만 이후에 1명 이하로 감소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저 수준인 0.84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200조 원 가까이 투입해서 저출산 대책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출생아 수나 유자녀 비중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점유가 출산에 미치는 선행 연구들입니다. 그동안의 연구는 자가 점유와 출산 간의 내생성을 고려를 하지 않거나 한 시점만을 분석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보유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금을 통한 자기 소유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 그렇지 않고 부모나 금융 지원을 통한 자가 소유는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본 연구는 최근에 그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거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과 그 데이터를 좀 길게 최근에 데이터를 반영을 한 차이점이 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출산이 자가 점유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출산이 자가 점유에 미치는 선행 연구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주된 결과는 조기 출산이 자가 소유 확률을 낮춘다는 것이지만 결혼 후 장기간 후 출산에 대한 측면이 다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맨 밑에 있는 이 웨스트의 논문이 그 주택 점유 형태와 출산에 대한 동시적인 관계를 분석한 거의 유일한 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도 그 둘의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만 검증했을 뿐 두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12,000가구로 샘플이 증가한 노동 패널의 최근 2019년 22차 데이터를 반영하였고 패널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구에 보이지 않는 이지성을 통제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샘플을 첫 자녀, 다자녀 출산으로 구분하여 서로 상호관계를 분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증 분석 모형 및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출산에 대한 그 이론은 게리 베커가 제시한 자녀의 수와 지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한 퀄리티 퀀터티 모형에 기반해서 주목하였습니다. 적용 모형은 출산과 자가점유의 동시적 내생성을 고려하고 가구에 관찰되지 않은 이지성을 고려할 수 있는 무이드리치의 콜레이트 랜덤 이펙트, 즉 상관 확률 효과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때의 특징적인 점은 외생 변수의 시간 평균을 추가를 해서 설명 변수와 가구 이지성의 내생성을 제거하고 확률 효과 모형에 필요한 가정을 하지 않으면서 고정 효과 모형과 유사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요 표로 그 출산 모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형 1에서는 출산 모형인데요. 내생성 있는 자가 변수 그리고 자가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들. 이 자가 점유 모형의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 자가 점유 형태, 즉 주택 점유 형태에 대한 변수를 따로 축약형으로 여기서는 그 출산에 대한 YIT1이 있지 않습니다. 축약형 모형으로 분석을 해서 이 두 관계 간의 자가 점유와 출산 간의 관계의 내생성을 제거를 하고자 했습니다. 두 모형은 이제 동시에 추정되는 거고 뒤에 설명드리는 추정 결과에는 이 두 모형 2에 대한 결과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을 패널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방법과 비교했을 때를 모형 2를 생태식으로 취급해서 자가 점유 관련 변수만 넣은 기존 그 선행 연구의 방법인 그린 방법 그리고 그 패널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그 풀드 데이터를 이용한 그 위드리치 그 가구의 이지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 두 가지의 모형도 같이 분석을 하여 비교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료는 노동 패널의 최근 9개년 자료를 사용해서 분가 가구 중 혼인 가구만을 추출하여 결혼 7년 이하 가구주, 만 50세 미만 신혼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변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 모형에서 종속 변수는 기준 연도와 이전 연도 사이의 가구원의 추가 이유가 출생인 경우만 뽑아서 1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설명 변수는 자가 점유 여부, 인구학적 요인, 순자산 및 소득 등 경제적 요인과 기타 요인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결정은 출산보다는 임신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7년도의 출산 결정 요인 추정에 이용되는 설명 변수들은 이전 연도 자료를 이용하였고요. 소득, 순자산, 주거비용 변수는 2019년 기준으로 실질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모형인 이제 자가점유 모형은 자가와 임차가 이제 이항 종속 변수이고 독립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변수는 최대한 가정을 하지 않고 일치성이 높게 추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가구 소득에 포함된 여성 배우자 소득은 출산과 내생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크만 2단계 방법론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 소득에서 이 여성 배우자 소득을 제외해서 독립변수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모형에서는 도구 변수로, 자가 점유 모형에서는 독립 변수로 상대 주거 비용과 항상 소득을 이용하는데요. 상대 주거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 대비 자가 점유 시의 사용자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때 측정되지 않은 자가 가구의 전환 임대료나 임차 가구의 주택 매매 가격은 헤도닉 모형으로 추정을 해서 적용을 하였고요. LTV는 개개인 개별 가구마다 이제 가정을 하지 않고 개별 가구마다 산출을 하였고요. 주택 자금 대출 소득 공제나 주택 자금 차입에 따른 기회 비용을 저축은행에서 대출하는 것까지 포함한 약간 현실화한 기회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 소비에 영향을 주는 장기적 안정소득인 항상소득은 토빈 모형으로 추정을 해야 그 모형에 적용하였습니다. 기초통계량을 보시겠습니다. 설명변수 기초통계량을 출산별로 살펴보면 기존 자녀 수나 여성 배우자 건강 상태, 부모 동거 여부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가 점유 형태별로 자가와 임차를 분류해서 살펴보면 가구 순자산이나 상대 주거 비용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추정 결과를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모형을 대상으로 가구의 미관찰 이지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자가 점유 모형 결과, 표에서 좌측에서 이 앞에 두 개를 보시면 그것은 이제 패널 데이터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고 풀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점유 관련 외생 변수만을 독립 변수로 갖는 이 그린 방법론을 이용한 축차형 이벌리안 프로빗 모형과 자가 점유 모형 변수 자체를 도구 변수로 취급해가지고 분석한 울드리치 방법론을 제시하였고요. 본 분석에서 최종 모형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보이지 않는 이지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패널 방법론을 적용한 확률 효과 패널 확률 효과 모형, 상관된 확률 효과 모형을 적용한 모형을 가장 오른쪽에 배치를 하였는데요. 추정 결과를 보면 자가 점유와 출산 간에 상황하게 나타나는 로우 값이 모두 유수준 10% 내에서 기각이 되므로 자가 점유는 출산 추정식에서 내생적 변수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형을 결과의 추정치를 보시면 자가 점유 변수의 추정 개수는 양으로 역시 10% 수준에서 유의해서 자가 점유 신혼 가구는 임차 가구에 비해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변수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샘플을 쪼개서 이제 현재 무자녀인 즉 첫째 자녀 출산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시면요, 이 로우 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자녀 출산 추정식에서 자가 점유 변수가 내생적 설명 변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자가 점유 변수를 이번에는 외생 변수로 취급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결과에서 주택 점유 형태, 즉 자가 점유 변수가 전체 샘플과는 달리 모형 부호가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가 구입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첫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요. 이 경향이 전체 샘플이나 다자녀 출산 모형과는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작용한 확률 효과 프로빈 모형은 가구 고유 특성과 설명 변수 간의 독립성을 가정한다는 한계점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모형입니다. 전체적인 모형 결과는 전체 샘플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신혼부부의 두 자녀 이상 출산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모형 추정 결과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로우 값이 유의하게 나타났고요. 10% 유의 수준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요. 내생적 설명 변수로 자가 점유 변수가 나타나서 결국에 상관된 확률 효과 모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 여성 배우자 연령 같은 변수들은 앞에 그 풀드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과 이제 패널 데이터 방법을 이용한 부호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의했던 변수가 좀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가 점유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저출산 및 주거 문제의 동시적 해결을 위해서는 그 반대 방향인 출산이 자가 점유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샘플만 일단 그 결과를 살펴보면 출산 모형과는 다르게 로우 값이 양으로 나타났고요. 상관 확률 모형에서는 로우 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 CRE 모형 대신에 랜덤 이펙트 모형을 사용하면 출산 여부, 즉 출산을 했는지 1년 이내에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 자가 점유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향기 효과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빈 모형이 그 비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한계 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체 표본에서는 자가 점유 신혼 가구의 출산 확률이 임차 가구에 비해 5.2%포인트 높고 둘째 자녀 출산에서 5.7%포인트 높아서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결과로 첫째 자녀 출산에서는 오히려 9%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첫 출산과 다자녀 출산인지에 따라서 출산의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자세한 설명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보시면 그 출산이 자가 점유에 미치는 영향은 5.5%포인트 높게 그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일 경우에 그 출산이 자가 점유에 5.5%포인트 높은 한계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신혼부부의 출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첫 자녀 및 다자녀 출산 여부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양육비, 주거비 경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자녀 출산하는 경우에는 다인 가구를 위한 자가를 마련해주는 정책이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을 본 분석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아래는 참고로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최근에 그 수많은 그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뭐 축의금만 있어도 집값의 6%만 있어도 주택 장만을 할 수 있는 정책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향후 자가 소유를 가능케 하면서 양육 비용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는데 본 분석이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김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출산율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뭐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출산율이 낮은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에 대한 이제 구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출산을 하냐 안 하냐, 어떻게 주택을 어떻게 점유를 하느냐, 뭐 주거 안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 자료에도 보면 이제 신혼부부들의 이제 주거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석 결과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를 점유하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차가를 점유하는 것보다 이제 출산에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제 전반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첫째랑 둘째랑에 대한 이제 출산 횟수, 이제 자녀의 수에 따라서 이제 자가 점유가 이제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이제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료 이제 내용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이러한 이제 출산이라든지 이제 자가 점유 아니면 이제 가구의 상태, 뭐 경제적 상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상태들은 사실은 이게 뭐 내생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모형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 이제 가구의 소득 같은 것들을 이제 할 때도 이제 여성 배우자가 이제 맞벌이를 하는 경우, 이제 일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아이를 이제 근무를 하는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못하는 이러한 이제 기회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측면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자가 점유 자체도 이제 뭐 가구의 뭐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상태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50대 이하의 가구주 기준으로 이제 50대 이하로 이제 네. 패널 자료를 만드셨는데, 이게 사실 노동 패널 자료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은데, 저는 그 자료를 이제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가구주의 연령이 아니라 이제 배우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혹시 패널 자료를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예. 남자 가구주가 많으니까, 노동 패널에도 이제 남자 가구주의 나이가 50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배우자가 동갑이면 이제 50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가임 기간이 이제 조금 이제 이런 네.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사실 출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구주의 컨디션보다는 배우자의 컨디션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알겠습니다. 혼인 기간하고 그다음에 가구주의 연령 기준으로 이제 기준을 작성을 하셨는데, 혼인 기간도 혼인 기간이지만 사실 이제 여성의 나이, 배우자의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임 기간을 기준으로 이제 하셔도 어차피 이런 분석 결과가 패널 자료에 대한 어떤 이제 출산했냐 안 했냐에 대한 이제 요 두 그룹 간의 이제 평균 비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구성에서 좀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네,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좀 네. 결과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이제 저희가 뭐 첫째, 둘째, 뭐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자가 점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경제적인 상태, 예를 들어 주거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아니면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소득이라든지 순자산이라든지 점유 형태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소득이라든지 순자산의 분위나 이런 걸로 좀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 자가가 아니더라도, 차가라고 하더라도 순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그 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자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집 자체가 자산이 가격이 크게 높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부채 부담이라든지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담들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가라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을 이런 경제적인 이제 나쁜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득 구간이나 자산 구간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모형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 이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개수의 방향성이나 이제 유의성이 이제 모형마다 조금씩 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좀 모형을 조금 한번 가정을 좀 다듬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모형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게 뭐 샘플에 대한 이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변수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형 1, 2랑 3번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되는 코멘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뭐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출산, 그리고 이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필요한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뭐 분석을 굉장히 공들여가지고 그냥 정교하게 잘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그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제 생각에는 그 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에서 좀 그 신혼부부들이 처음에는 그 예를 들어 뭐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자기가 이제 자가로 바꾸는 경우들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패널이니까 그게 다 잡힌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모형 3에서는 예, 그 패널 모형 방법론을 적용했고요. 그 예, 모형 1, 2는 비교 차원인데요. 예, 그때는 반영을 못한 거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차가에서 자가로 많이 아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변수나 이런 걸로 하나를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제 네, 생각에는 좀 더 그 깊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네. 그 임플리케이션이 뭐 더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더 있지 않겠느냐 모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 교수님 얘기하신 거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러한 어떤 자가차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신혼부부들이 그 아이를 갖고 안 갖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자기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네, 문제하고 네,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연속형 변수 형태로 보는 것도 방법인데 이거를 좀 몇 개의 구간으로 좀 나눠가지고 뭐 내려갈수록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의 어떤 계속값의 변화나 유의도와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 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더 심화시켜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맞벌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도 과연 자녀를 갖느냐 아니면 다자녀로 가느냐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예, 미치는 부분인데 이게 노동 패널에서 그것까지 그 데이터가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 부분이 좀 구분이 되나요? 시도를 했었는데요. 맞벌이 예, 여부도 그게 뭐 아마 그 노동 패널 자료에 상에 있는데 뭐 유의하지 않게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맞벌이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이제 저희 그 자체와 좀 매칭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예. 근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뭐 한계점이나 이런 데서라도 한 번 정도는 언급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테니까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완성도 있게 논문을 잘 작성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우리가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4시 15분까지, 4시부터 4시 15분까지 쉬는 시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약간 오버가 되더라도 그냥 지금 정해진 시간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발표는 부동산 미디어와 정보에 관한 연구, 공공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주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려요. 네,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드리겠습니다. 좀 소리를 좀만 좀 키워주시겠어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소리 좀 잘 들리시나요? 지금도 작게 들리나요? 예, 저는 아직도 약간 작게 들리는데 좀만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이거 좀 가까이 대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좀 네,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박사과정 하고 있는 이동주라고 합니다. 부동산 미디어와 정보에 관한 연구, 미디어의 공정성 그리고 전문가 신뢰성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 목차는 뭐 서론, 이론 연구, 내용 및 방법, 또 분석 결과, 결론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요.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거와 좀 많이 달라진 게 다매체 시대, 또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정보 전달이 본격화됐고 뭐 빅데이터 시대라고 할 정도니까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로 정보 전달이 굉장히 커졌다. 근데 이 부동산 정보 전달이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제공이 되고 있는데 또 미디어라는 속성은 정보 시장에서는 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부동산 정보는 비대칭성이 좀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가 돼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또 전문가의 의존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 이 부동산 정보 시장이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부동산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 거기서 이제 정보의 구성 요인을 한번 따져봤고요. 또 이 구성 요인에 기반을 해서 이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선행 연구들을 조금 이론적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부동산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동산 관련된 정보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렇다면 모든 게 부동산 정보다. 또 정보의 불안정과 비대칭은 시장 실패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어쨌건 사전에 알고 있어도 모든 지식이다. 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에서들은 모든 활동, 그러니까 부동산과 연관된 모든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은 전부 다 부동산 정보다. 그래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바로 부동산 정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 부동산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큰 문제 또한 안고 있더라. 그렇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는 매체나 특정 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정보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 미디어의 개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동산 미디어의 개념 어떤 연구들이 좀 있나를 또 기준 좀 봤고요. 그래서 주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시장이 하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요. 주로 이제 유튜브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의 특성, 뭐 채널 전체에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 이 정보라는 거는 유튜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인도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발전을 했더라. 또 이제는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더라. 이게 미디어에서의 이제 그 특징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 쏟아진 많은 정보는 뭐 삶의 한 부분까지도 차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전통적 매체인 방송 쪽, 그러니까 TV 방송 쪽이죠. TV 방송 쪽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은 부동산 TV 방송이 본격화됐고 이 부동산 본격화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방송도 시청자가 참여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미디어의 대표적인 역할을 부동산 TV 방송이 하고 있다. 그래서 TV 방송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지상파의 뭐 3사 이게 아니고 그 케이블 채널, 그러니까 경제 TV 방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현대 부동산 미디어는 많이 다양해졌다. 근데 전통적인 전달 매체인 TV 방송을 중심으로 또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쌍방향 소통의 장점을 갖고 있는 또 언제라도 시청이 가능한 또 이동하면서도 시청이 가능한 동영상 플랫폼 중심은 유튜브 중심과 경제 TV 방송이 부동산 미디어의 중심으로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부동산 미디어에서의 정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서는 방송 매체, 일단 방송 매체를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공신력과 공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연구를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또 방송 매체는 기본적으로 공신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높은 신뢰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나 좀 재미났던 거는 뉴 미디어를 선호하는 대학생조차도 방송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TV 방송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거는 뭐 정보 제공, 또 대중화에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 방송을 시청하는 가장 큰 동기 뭐냐? 정보 취득이 과연 다양적으로 많았고요. TV 방송 매체는 정확성과 공정성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거를 정리를 좀 해보면 부동산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는 미디어에 대한 공정성을 기본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높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공정성과 신뢰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먼저 공정성을 놓고 보면은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서야 될 것이다. 또 직접 참여해보지 않은 일반 수용자한테도 편향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고요. 공정성은 필수적인 요소다.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거. 그리고 당사자들 입장,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닌 양 당사자,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를 말을 하는 거겠죠. 이해 당사자에게 적절히 고려돼야 한다라는 게 공정성이라고 봤고요.
신뢰성은 믿음의 크기겠죠. 믿음의 크기. 그래서 이 신뢰성은 정보가 공정, 정확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내게 맞는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바로 신뢰도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과 신뢰성의 개념을 알고 또 이 그 공정성을 구성하고 있는 또 신뢰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부 요인을 또 알아봤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개별적으로 조금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공정성 하나를 놓고 접근하느냐, 신뢰성 하나만을 놓고 접근하려고 했더니 너무 좀 범위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뽑아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본 연구는 미디어와 정보라는 거에 조금 딱 중심을 두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심을 두고 그래서 정보는 진실되고 왜곡되지 않아야 된다. 그 정확성과 진실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사자니까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성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중립성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또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전문가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결국은 전문가가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과 신뢰성이 갖고 있는 믿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하부 요인으로는 정확성, 중립성, 균형성을 신뢰성에 대한 하부 요인으로는 전문성과 믿음성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연구 문제는 물론 이 정보를 광고로 볼 것이냐 마케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익의 그 요건을 맞춰야 되는 것이냐를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정보를 듣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수요자가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에 대한 개념은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경제 TV를 통해서 많이 지금 제공을 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이 부동산 정보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상황, 미디어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각각이 갖춰야 되는 정보의 구성 요인을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인식을 하는 것만큼 실제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걸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요,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탐색적 연구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탐색적 연구를 보면 가설에 대한 통계적인 이런 실증 연구에 비해서 일반화가 좀 어렵던 단점은 있더라. 하지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서 조금 연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의가 있어서 탐색적 연구를 선택을 했고요. 이 탐색적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동산 미디어의 정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찾아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미흡한 거를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증 연구보다는 탐색적 연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특성 문헌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미디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부동산 미디어를 경제TV 채널과 유튜브 채널로 선정을 했고요. 현재 여기서 미디어가 어떻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봤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의 구성 요인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결론을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각각의 현재 지금 매체들에서 주요 매체들, 그러니까 케이블 채널에서 이게 다양하게 지금 부동산 정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뉴스는 공정성을, 그러니까 뉴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미디어가 갖추고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뉴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이 이슈 분석과,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 분석과 고민 상담. 여기서 고민 상담은 시청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고 또 매물을 소개하는 그 부동산 물건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도 있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굉장히 현재 부동산 채널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 한 14개 채널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다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냐면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교육 사이트를 운영한다든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해서 거의 전부 다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본문 내용에는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분석 결과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은 과연 이 전문가들은 분석을 위해서 따로 통계 프로그램이나 분석 툴을 사용하고 있는지 봤을 때는 특별히 그런 건 아닌 거를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럼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방송국 쪽에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수정 요청을 하느냐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출연하는 전문가에 대해서 방송국 차원에서 특별한 어떤 검증 제도는 있는 것이냐 그건 전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현재 방송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냐? 여러분 전문가께서는 이 방송을 왜 계속 활동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활동을 할 거다. 왜 할 거냐면 본인의 인지도 때문이다. 그럼 그 인지도는 바로 영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방송을 출연하면 방송 그 출연료를 지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출연료를 지급해 줍니까 했더니 출연료를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던 거는 출연하는 전문가도 방송국에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더니 그거는 경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오고자 하는 전문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청자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쌍방 소통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생방송에서 이 사전 섭외를 지금 물어봤던 거는 혹시나 뭐 정보의 가공이 조금 있을까 해서 했더니 사전 섭외는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방송에 방송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결국 이 방송을 시청하는 그럼 시청자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이 만족도 높은 거에 멈추지 않고 이 높은 만족도가 높은 시청자들은 결국은 다시 또 방송 이후에도 후속 조치를 통해서 투자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라고 했고요. 그 방송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 또는 방송에서 이 물건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어떤 혹시 이해관계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 지역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고 어떻게 물건을 선택을 하시는 것을 했을 때 지인이나 건축주가 부탁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전문가들조차도 시청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건 유튜브건 마케팅과 직접 연관이 있다 때문에 결국은 이 방송을 하는 이유,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모두 마케팅과 직결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 부동산 정보는 첫째,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 객관성 등의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전문가에 대한 어떠한 검증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단지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었고 부동산 정보는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 갖춰야 되는 최소한 구성 요인, 신뢰성이 갖고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그 구성 요인과는 전혀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거는 과연 이러한 결과물들이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그 미친 영향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됐는지, 그 변화된 게 어떠한 결론까지 나와 있는지를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좀 꺼주시고요. 예, 발표 잘 해주시고 시간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영근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요즘 얼마 전에 김현미 전 장관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이 뉴스 기사에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여기 논문에 이제 쓰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보들의 이제 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많이 이제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머스크가 뭐 도지코인 뭐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이게 상당히 정보가 어떻게 전파되느냐가 옛날하고 이제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도 당연하고 그다음 뭐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관심 분야에 대한 이제 채널이 많아지고 정보 자체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있는데요. 이제 여기 연구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얘기하셨다지만 이제 부동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채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자체적인 이런 이제 정보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거나 이러한 이제 노력들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몇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부동산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총칭을 하고 계신데 사실 요거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동산의 미디어 채널에 대한 이제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TV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SNS를 한다든지 블로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채널들이 이제 미디어의 형태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미디어들을 어느 사람이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도 지금 학술대회를 유튜브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학회라고 하는 어떤 운영 주체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뭐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유튜브만 하더라도 뭐 국토교통부도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아니면 뭐 개인 채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채널로 이제 전달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듣는 사람이, 구독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아까 얘기한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요구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선행 연구들을 쭉 보면서 이제 신뢰성에 대한 이제 하위 요인으로 이제 그 전문성하고 이제 믿음성을 이제 선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에 대한 이제 하위 요인으로 이제 정확성하고 중립성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이제 어떤 그 미디어에서 필요한 어떤 이제 요구 사항들이나 이런 이제 하위 항목들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은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재밌는 그 연구고, 요즘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채널로 이제 부동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연구 측면에서도 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초반에 제 생각에 좀 언급을 더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정보 비대칭에 대한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원래 이제 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정보 비대칭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투명도가 낮다는 뭐 그러한 거에서 그러니까 기인하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의 많은 특징들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우리 부동산을 연구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방송이라고 하는 미디어라고 하는 그 특성상 공정성과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어떤 정의나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 부각시켜야 되는 거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하지만은 결론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부동산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정보들이 검증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연구에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인 것 같아요. 뭐 예전보다 더 많은 채널, 더 많은 내용들이 부동산 정보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 의견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전혀 거르러지지 않고 그리고 그냥 수용자 입장에서 그냥 듣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뭐 요즘 뭐 페이크 뉴스 이런 거가 나오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과 없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게 이제 큰 그 이슈가 된다는 거를 짚는 게 이 연구에서 제 생각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여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고 문헌에서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선행 연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각 업종별로 보면은 윤리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감정평가, 뭐 부동산 쪽에서도 뭐 공인중개사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하는 그 라이센스에 기반을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러한 그 관리를 하는 데서는 다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다 있고 그거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디어와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공중파나 정상 일반적인 그런 방송 시스템에 의해서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그러한 틀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막 이러한 개인 채널과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면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걸러지지도 않고 있다는 게 큰 문제점이고 그거를 이렇게 연구로서 밝혔다는 게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선행 연구 쪽에서 조금 그 부동산 쪽에서의 윤리, 방송과 관련된 윤리 이런 것들을 좀 최근 연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이론과 거기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부동산 관련된 미디어에 접목을 시켜갖고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논문의 수정을 좀 하시면은 좀 더 깊이가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분석 결과에서 이게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심층 인터뷰를 하신 거를 요약하시고 워딩을 넣으시고 이제 이러한 구조로 분석 결과를 넣으셨는데요. 내 생각에는 여기서 인터뷰를 한 그 전문가들이 누군지를 당연히 밝힐 필요는 없지만은 대략적인 그 블라인드를 한 상태에서의 기본적인 정보는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소속이다 아니면은 학계다 아니면은 현장 전문가다 그리고 대략적인 연령대라든가 아니면은 경력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셔야지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구나 전문가 인터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그 독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특성상 계량 분석이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탐색적 방법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신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정교하고 좀 깊이 있는 그런 연구로 좀 진행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우리 플로어에 계신 유승동 교수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연구 잘 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들으려고 이걸 뮤트를 누르다 보니까 발표하실 때 방해가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엄청 재밌는 주제에 흥미로운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바로 종합 토론 시간으로 넘어갈 시간이 1분 남았으니까요. 자, 우리 두 번째 세션 부동산 임대 시장의 변화는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